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용희 실장, 네. 아까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마 정권이 바뀌어도 또 그 리더가 바뀌더라도 그 밑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면에 그 마지막에 이제 상생과 화합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그 상생과 화합의 가치나 신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게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서, 저희도 이런 가치와 신념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자, 다른 분 또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누가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서독하고 우리나라는 남북을 지금 이제 그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남북을 갈라버렸지 않습니까? 왜 동서독하고 우리 남북을 대하는 게 달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실래요? 동서독은 동독과 서독을 갈랐지 않습니까? 네. 갈랐는데 남북을 갈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죄 없는 우리 남북을 갈라가지고 일본을 갈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 남한하고 북한을 갈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독일에서는요, 사실상 그 상생과 화합 같은 이런 가치, 배려, 이게 사실상 보면은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치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정치 교육은 이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데 이런 법이 중요한 토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한은 그죠, 통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그죠, 전쟁 끝나고 뭐 하는데 그러나 왜 우리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지금 통일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거에 그 답 하나는 제 생각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뭐 답을 두 개, 세 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력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정치의 뭐라 할까,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능력이 없었던 세계에 돌아간 것을 제대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면은요, 그 일본하고 미국이 이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뭐라 할까, 서로 협약을 하고 이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본이 자신들 그죠, 그 미국에서 어, 그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거기다 바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책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한 분이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 문제가 제대로 지금 그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정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셔요. 힘드세요? 네. 그러면 그냥 임종원 선생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은 패전국이니까 이제 그 당시 연합국인 그 소련,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거기 연합이 노르망디 작전하고 뭐 해서 독일을 점령하면서 4대 강국이 점령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저기 남한 쪽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도 부랴부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계획이 없다가 그 미국이 이제 아마 미군이 먼저 한국에 오니까 남한에 오니까 그 북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38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제 계획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분할한 게 아니고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서서히 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남한은 이제 남북한이 분할이 된 거라고 생각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좀 누가 좀 주실래요? 그 다음 말씀 없으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졸지구 선생님. 질문 겸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제 들리시죠? 예, 이제 예.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이제 기조 발언 잘 들었고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독일은 뭐 동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동서독이 이제 그, 그 통일을 이루는 그 역사적인 이제 쾌거를 이뤘는데, 형 우리도 그런 동방 정책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햇볕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통일이 됐으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남북 뭐 대결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익 보고 혜택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평화 공존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위기는 창출하지 아니하고 남북 대결 국면만 이렇게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저희라고 그럴까 뭐 정권적 욕심이라고 그럴까 뭐 자기들 어떤 지지층의 분위기만 만들어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저 교수님이 이제 기조 발제를 하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요즘 뭐 북한에 뭐 무인기가 가고 뭐 무슨 오물풍선이 오가고 해서 국민들은 그냥 굉장히 이거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당장 이게 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미치는 이런 분위기 요소가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교수님 한번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누구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통일을 위해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요인과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체성과 자주성의 어떤 그런 마인드, 우리의 어떤 중심, 그게 일단 기반이 시초가 되어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독일의 외교 정책도 되게 자주성이 많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뭐 독일과 한국의 지리적 영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한계가 있어서 이 자주성을 발휘를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누가 좀 이야기 좀 주시겠어요? 네. 아, 어디 정무용 교수님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또 할까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 지금 우리가 뭐 저기 독일 통일을 얘기하면은요. 아, 우리하고 다르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통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알고 그 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전부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 좋은 점이라면 또 우리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 국민들도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그걸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더 우리 국민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권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가부장주의적인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건 모든 것은 내 아래서 움직여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으면 여론화 시키거든요. 대중적으로 이거를 토론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국민투표가 뭡니까? 그 국가의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 혼자서 아니면 국회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그저 법이 있고 또 실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그 성수감이라 할까? 성수감이 얼마나 나는 정치인들 그렇게 성숙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그래도 독일 보면은 이렇게 반대 운동하고 한 거 보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이런 성숙함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뭐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 자주적으로 그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창의력이 없잖아요. 그 애우고 그거를 실천한 거로 끝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이 남이 해준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한 것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독일 같은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 논문을 보면은 이 잘 그저 한국 사람들 보면 제가 한국에서도 가르쳤거든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논문을 보면 그 저기 누가 뭘 하고 어찌고 그걸 잘 써내요. 근데 그 독일에서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틀려도 내 의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뭘 새로운 것을 그저 배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기는 주장한다는 얘기를 있어야 점수를 잘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게 답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 소양이 발전을 하고 의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저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애교 정책이 현실성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인가? 아니, 범인가? 그 국회 헌정에 가서, 아카데미에 가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 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먼저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정책을 그저 만들어내니까 이런 사단이 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다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임종호 교수님 한 말씀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복잡한 독일 통일 과정, 무엇보다도 토독에서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통일 정책, 뭐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동독 정책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려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하실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 통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게 어떤 것이 이제 동인이 되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동독에서의 변화입니다. 동독은 당시에 보면 그 서독에 비해서는 못 살았지만 공산권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어느 정도 그 독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89년 물론 이제 저기 동독이죠.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서 그 처음에는 3명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동독의 민주화, 동독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989년도에는 점점 불어나가지고 몇십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100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니콜라이 그 교회에서부터 그 반체제 운동이 시작됐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동독 전역으로 퍼지면서 동독 그 민주화 운동이 심하게 이렇게 퍼져가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서 이제 통일 운동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동독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그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세뇌로 인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이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을 통일은 그래서 동독에서 시작됐다.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서독의 지도자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그 협력을 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동독에서부터 좋습니다. 시작됐다. 예. 네, 자, 맞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그,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기 강 교수님, 네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좀 몇 가지 답변을 네네. 네. 아까 우리 네. 김혜수 원장님 그 부탁하신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켜질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몇 분 질문도 있고 대답도 있었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그 문제는 제가 읽은 역사 지식으로는 스탈린의 군대가 8월 9일 날 그 일소는 불가침 조약이 체결돼 있었죠. 8월 9일 날 이 파죽지세로 거의 서울에까지 점령을 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백만에 200만인가 되는 일본군을 포로로 잡아가게 됐죠. 그래서 끌고 갑니다. 시베리아로.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이 그 한국 전문가들 3명을 모아서 38선을 그어서 그 이하는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스탈린의 주장이 일본을 우리 이 북한 쪽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사분할해서 홋카이도를 달라고 그래요. 소련에. 그거를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이죠. 그게 하나고요. 아까 우리 그 이용기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내부에 역량이 없었어요. 주체적 자주적 역량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토론으로 인해서 그런 그룹이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남북으로 갈라졌죠. 우선 남한에서 또 갈라졌죠. 이승만 라인하고 또 김구 라인 뭐 기타 등등 여운형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지 몰랐던 거고요.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미국 대통령 FDR의 사망이에요. FDR이 전쟁 중에 승전으로 다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4월 12일 날 갑자기 죽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이 약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외교, 군사 모든 정치 역량이 아주 태부족인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통령이니까요. 지금도 미국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스탈린 만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이게 앞으로 모든 일이 그 사람 때문에 꼬이게 됩니다. FDR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뭐 메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처칠 수상까지도 그 뭐 한없이 존경을 했고 그 처칠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중에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직접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FDR하고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죠. 그 전쟁 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서도 FDR이 내세운 뚜렷한 원칙이 뭐냐면 일본에서의 천황제는 절대 안 돼. 나중에 보십시오. 천황제 다 승인하죠. 예, 나중에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 예, 더 많은 더 많은 양보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양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간신히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을 승전국으로 해달라고 장면 특사를 보냈어요. 워싱턴까지. 그래서 승전국으로 인정하기로 해놓고 그거를 뒤집는 것이 일본의 외교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 이제 총리가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천문학적 숫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승전국으로 안 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일본이 만드는 강화조약. 회전국이 그 강화조약을 어떻게 만듭니까? 미국이 만들어야 됐고 한국 같은 우방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될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예, 말씀하신 내부 역량, 내부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독일 통일과 우리나라 통일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좋겠다는,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긴 합니다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